이놈의 소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게야? 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는 채찍 소리가 메마른 대기를 날카롭게 찢어 발겼지만 밭고랑 한가운데 주저앉은 누런 황소는 태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봄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논바닥 위로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고 8명의 장정들이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사방을 에워쌌다. 평소 같았으면 주인의 기침 소리 하나에도 귀를 쫑긋 세우며 쟁기를 끌었을 순하디 순한 짐승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녀석은 마치 땅바닥에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네 다리를 꿇은 채 억센 고집으로 버티고 있었다. 채찍을 든 막내 칠성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흙투성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눈동자는 핏발이 서 있었다. 형님, 이 짐승이 단단히 미쳤나 봅니다. 아무리 때리고 달래도 콧방귀도 뀌지 않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칠성이가 울먹이듯 소리치자 옆에 서 있던 다른 농부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이 꽂힌 곳에는 거대한 몸집의 황소가 비스듬히 누워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한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거나 병이 든 모습이 아니었다. 짐승의 커다란 눈망울에서는 믿기 힘들 정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흙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음매에, 음매에. 녀석이 토해내는 울음소리는 여느 때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것은 배고픔에 지친 소리도 노동의 고단함을 호소하는 소리도 아니었다.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단장 단천에 비통함이 서려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후벼 파는 통곡에 가까웠다. 맏형인 김노인은 쥐고 있던 곰방대를 떨리는 손으로 입에 물며 찌푸린 미간을 펴지 못했다. 춘궁기가 코앞에 닥친 이 시점에 마을의 유일한 재산이자 8가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소가 밭가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김노인은 천천히 황소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소의 젖은 콧등을 쓸어내리자 짐승은 더욱 서럽게 몸을 들썩이며 울음을 토해냈다. 자네들도 보게나. 이 녀석 눈을 한번 들여다봐. 이건 꾀병이 아니야. 무언가 할 말이 있어 가슴을 치는 사람의 눈빛일세. 김노인의 낮지만 엄중한 목소리에 흥분했던 아우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들은 농투산이로 평생을 흙과 뒹굴며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짐승과 함께 숨쉬고 잠들며 말 못하는 생명의 마음을 읽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칠성이는 쥐고 있던 채찍을 스르르 땅에 떨어뜨리며 황소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는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애원과 절박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멈추고 새들의 지저김조차 잦아든 듯한 기이한 정적이 밭고랑을 감돌았다. 소는 김노인의 손길에 잠시 진정하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쳐들고 마을 뒤편에 솟아있는 황무지 언덕을 향해 길게 목을 빼어 울었다. 저기를 보십시오. 형님, 소가 자꾸만 저 뒷산 돌밭을 쳐다봅니다. 둘째인 박서방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마을 사람들이 버려진 땅이라 부르는 척박한 야산이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억센 바위와 자갈만이 뒹구는 그곳은 농사꾼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은 땅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황소는 쟁기가 놓인 기름진 옥토를 외면한 채 오직 그 황량한 언덕만을 집요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소의 눈빛은 마치 저곳에 자신의 운명이, 아니 그들 모두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듯이 강렬했다. 8농부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다. 혹시 녀석이 미쳐서 귀신이라도 씌인 게 아닐까요? 며칠 전부터 밤마다 헛간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니 셋째가 불안한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농번기에 소가 미쳤다는 소문이 나면 그들은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할 판이었다. 그러나 김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소의 목에 걸린 멍에를 어루만졌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소의 맥박은 빠르고 뜨거웠다. 아닐세. 이 소가 어떤 소인가? 칠성이가 장가들 때 팔려던 송아지를 우리 8명이 십시일반으로 거두어 키운 놈 아닌가? 지난 10년간 우리 발이 되어주고 우리 자식들 입에 밥술 들어가게 해준 고마운 생물이야. 그런 놈이 이유 없이 주인의 뜻을 거스를 리가 없어. 김노인의 말에 농부들은 숙연해졌다. 가난뱅이 소작농들이었던 그들은 서로 의형제를 맺고 피보다 진한 땀을 나누며 이 소 한 마리에 의지해 모진 세월을 버텨왔다. 소는 그들에게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그들의 땀과 눈물이 응집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김노인은 결단 내린 듯 무릎을 굽혀 소와 눈을 맞췄다. 누렁아,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저기냐? 쟁기질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가야만 할 사연이라도 있는 게냐?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묻듯 건네는 말에 황소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딱 멈추고 김노인의 옷자락을 혀로 핥으며 몸을 일으키려 애를 썼다. 그 모습은 실로 경이롭고도 처연했다. 뒷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도 기어이 몸을 일으켜 세운 황소는 멍해가 목을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도 시선을 오직 그 황무지 언덕에 고정시켰다. 풀어주자. 김노인이 툭 내뱉듯 말했다. 네? 형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해가 중천인데 밭을 갈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다 망칩니다. 아우들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김노인은 이미 소의 멍해를 벗겨내고 있었다. 농사야.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지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 짐승이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데는 필시 하늘의 뜻이 닿아 있을 게야. 나는 이놈을 믿네. 자네들은 어쩔 텐가? 김노인의 단호한 눈빛과 멍해에서 해방된 황소의 의연한 태도 앞에 반대하던 아우들도 하나둘 입을 다물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땀 냄새와 흙내음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광기 어린 도박이자 짐승에 대한 무모한 신뢰였다. 하지만 그들 가슴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이 꿈틀대고 있었다. 마침내 멍해가 완전히 벗겨지자 황소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앞장서기 시작했다. 논두렁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 마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친 자갈밭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8명의 농부들은 홀린 듯 그 뒤를 따랐다. 손에는 쟁기 대신 우어미와 삽을 들고 마음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엉킨 채 그들은 생존이 걸린 비옥한 땅을 등지고 척박한 미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서 부채질을 하던 양반들이 혀를 차며 그들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난에 찌들더니 저것들이 단체로 실성을 했구먼. 소가 끄는 대로 산으로 가다니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어. 비웃음이 등 뒤에 꽂혔지만 김노인과 7 형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황소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고 있었다. 녀석은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알리려 하기에 이토록 처절하게 우리를 이끄는 것인가. 황소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굽이 찢어져 붉은 선혈이 바닥에 찍혔지만 녀석은 고통조차 잊은 듯했다. 마침내 언덕 중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가시덤불이 무성한 공터에 다다라서야 황소는 멈춰섰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고 녀석의 뿔이 땅을 들이받을 때마다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대지를 울렸다. 여기가 목적지인가? 칠성이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김노인은 대답 대신 구미를 높이 치켜들었다. 파보자. 이놈이 제 살을 깎아가며 알려주려는 게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의 외침과 함께 8개의 둥이가 동시에 메마른 땅을 찍어내렸다. 쨍그랑 돌과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그것은 그들의 기구한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태양은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거리며 그들의 등을 불태울 듯 내리쬐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농부들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황소는 옆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감독관이라도 된 듯, 혹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제처럼. 녀석의 눈빛은 깊은 구덩이 속 어둠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덩이는 깊어졌지만 나오는 것은 돌덩이와 썩은 나무뿌리뿐이었다. 형님, 정말 여기에 뭐가 있긴 한 겁니까? 소가 그냥 더위를 먹어 미친 게 아닐까요? 박서방이 지친 목소리로 불평을 터뜨릴 때쯤이었다. 김노인의 담이 끝에 무언가 이질적인 감촉이 전해졌다. 흙이나 돌이 아닌 훨씬 단단하고 매끄러운 무엇인가가 묻혀 있었다. 잠깐! 다들 멈춰보게! 김노인의 다급한 외침에 모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흙 속에 파묻힌 평범한 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석판의 귀퉁이였다. 그 차가운 석판의 감촉은 뜨겁게 달아오른 대지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굽이 끝에 걸린 그 기이한 돌덩이를 확인하자마자 김노인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러내렸다.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조심스레 표면을 문지르자 세월의 덮개 속에 감추어져 있던 기묘한 문양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히 자연이 빚어낸 무늬가 아니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곡선과 날카로운 직선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형상은 마치 춤추는 도깨비 같기도 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용의 비늘 같기도 했다. 형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척박한 땅 속에 이런 것이 묻혀 있다니요? 셋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만 김노인 역시 말문이 막히기는 마찬가지였다. 마을 어른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돌에 대한 언급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때였다. 잠시 숨을 고르던 황소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앞발을 들어 석판 주변의 땅을 맹렬하게 내리찍기 시작했다. 쿵, 쿵, 거대한 짐승의 발길질에 땅이 울리고 흙덩이가 사방으로 튀었다. 황소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과격해졌다. 녀석은 단순히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땅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끄집어내기 위해 제 몸을 불사르는 듯했다. 급기야 녀석은 단단한 뿔로 굳어버린 흙벽을 들이받기 시작했다. 안 돼. 누렁아 그만해라. 그러다 뿔 부러진다. 칠성이가 기겁하며 달려들어 소의 목을 끌어안았지만 흥분한 소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우지끈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소의 뿔 주변 털가죽이 찢어지고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흙바닥을 적셨다. 핏방울이 닿자마자 흙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피를 빨아들였다. 그 처참한 광경에 형제들은 할 말을 잃었다. 말 못하는 짐승이 피를 흘려가며 가리키는 곳,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은 이제 공포에 가까운 전율로 바뀌어 그들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김노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묘한 오기가 치솟았다. 파라! 짐승이 제 목숨을 걸고 알리려는 것이다.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파내야 한다. 김노인의 서슬퍼런 호령의 형제들은 다시 패미를 잡았다. 하지만 그들의 작업은 순탄치 않았다. 이곳의 흙은 마치 쇠처럼 단단하게 굳어있어 워미질을 할 때마다 소나기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한치 두치 파들어가기가 무섭게 돌멩이들이 튀어올라 정강이를 때렸고 먼지는 콧속과 목구멍을 꽉 막아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만 구덩이는 여전히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그때 언덕 아래 신장로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인근 고을로 장을 보러 가던 양반네들과 그들을 따르는 하인들이었다. 그들은 땀과 흙범벅이 되어 맨 땅을 파고 있는 8농부를 발견하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부채로 입을 가리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저기 좀 보게나. 김노인네 패거리 아닌가? 농번기에 밭은 안 갈고 저 황무지에서 도대체 무슨 구판을 벌이는 게야? 비단 옷을 입은 한 양반이 조소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들리는 소문에는 소가 미쳐서 산으로 도망쳤다더니 주인들도 덩달아 실성했나 봅니다. 저런 돌밭을 파서 멋에 쓰겠다고 저리 용을 쓰는지 원. 하인들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비웃음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농부들의 가슴에 꽂혔다. 평생을 가난과 천대 속에서 살아온 그들이었다. 남들보다 2배로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바쁜 처지에 이제는 미치광이 취급까지 받게 된 현실이 뼈에 사무쳤다. 넷째가 참지 못하고 매비를 집어던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형님, 저 소리 안 들리십니까? 남들은 씨 뿌리고 모내기 준비하느라 바쁜데 우린 여기서 도깨비 노름이나 하고 있으니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넷째의 절규에 다른 동생들도 하나둘 일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무겁게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칠성이는 피를 흘리는 소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김노인은 묵묵히 태미지를 멈추지 않았다. 깡! 깡! 쇠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질 때마다 양반들의 비웃음 소리는 조금씩 묻혀갔다. 그는 흐르는 땀을 닦지도 않은 채 충혈된 눈으로 동생들을 노려보았다. 일어나라. 내 놈들은 저 양반네들의 비웃음이 두려우냐? 아니면 우리 식솔들이 굶어 죽는 게 두려우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위엄이 있었다. 우리가 언제 남의 눈치 보며 살았던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우리가 믿을 건 이 2주먹과 서로를 향한 의리뿐이지 않았더냐? 저 소를 봐라. 미물인 짐승도 은혜를 갚겠다고 혹은 우리를 살리겠다고 피를 흘리며 버티고 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놈들이
고작 남들의 혓바닥 놀림에 기가 죽어 주저앉아 김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소의 뿔을 가리켰다. 황소는 여전히 붉은 피를 흘리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망울 속에는 원망이나 포기가 아닌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제야 형제들은 정신이 든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형제의 얼굴 위로 지난 세월 함께 겪었던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보릿고개를 넘기려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일, 홍수에 떠내려간 논둑을 막으려 밤새 빗속에서 울부짖던 일, 그리고 이 황소를 처음 데려오던 날 막걸리 한 사발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던 일. 그들은 다시 일어섰다. 넷째가 눈물을 훔치며 다시 퇴미를 집어들었다. 형님, 말이 맞습니다. 기왕 미친 거 끝까지 미쳐보렵니다. 저 돌반 밑에 지옥이 있든 천국이 있든 끝장을 봐야겠습니다. 비장한 각오가 그들 사이에 감돌았다. 이제 양반들의 조롱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땅을 파는 둔탁한 소리만이 언덕을 가득 채웠다. 태양은 어느덧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그들의 굽은 등을 피처럼 붉게 물들였다. 땅은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더욱 흉포하게 저항했다. 흙이라기보다는 자갈과 바위가 뒤엉킨 시멘트 덩어리 같았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 피고름이 자루에 묻어났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황소는 구덩이 옆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이따금씩 음매하고 낮게 울어 형제들을 독려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달빛만이 희미하게 구덩이 속을 비췄다. 배가 고파 창자가 꼬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가져온 물도 바닥난 지 오래였다. 탈진한 막내가 비틀거리다 구덩이 벽에 기대어 스르르 미끄러졌다. 형님, 목이 말라. 더는 못하겠어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정적을 깼다. 모두가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김노인 역시 팔을 들어 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무늬 끝에 닿는 진동이 달라지고 있었다. 딱딱한 안반층 밑에 텅 빈 공간이 울리는 듯한 미세한 공명이 전해져 오고 있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거의 다 왔다. 김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동생들을 다독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바위 틈새를 내리찍었다. 그러자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갈라지며 서늘한 바람이 구덩이 안에서 솟구쳐 올랐다. 땅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것은 썩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쇠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형제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 아니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통로의 입구였다. 달빛에 비친 그 구멍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검고 깊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게 대체 뭐란 말입니까? 박서방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공포와 호기심이 동시에 그들을 엄습했다. 황소는 그 바람 냄새를 맡자마자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다시 한번 길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마치 지하 세계의 문지기를 부르는 신호처럼 밤하늘로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들의 발견을 기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며칠을 굶은 데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중노동을 한 탓에 입구를 발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덮쳐왔다. 횃불 하나 없는 캄캄한 산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지하 통로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손은 이제 일어날 힘조차 없는지 눈만 껌뻑이고 있었고 형제들의 몰골은 흡사 귀신과도 같았다.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앞에 기이한 비밀의 문이 열렸지만 당장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졌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산바람은 땀에 젖은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쉬어야 한다.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게다. 김노인의 말에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은 잠들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지하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귓가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들은 내일 아침 저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 새벽의 냉기는 굶주린 뱃속을 쥐어짜는 고통보다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것은 희미한 모닥불이 아니라 형제들의 눈 속에서 이글거리는 생존 본능이라는 이름의 광기였다. 지하 구덩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쇠 냄새와
곰팡이 내음이 코를 찔렀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게 그들을 자극하는 것은 바로 옆에 쓰러져 있는 황소의 살 냄새였다. 며칠간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린 그들의 이성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라 있었다. 형님, 다섯째가 쉰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그의 시선은 구덩이가 아닌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황소의 튼실한 뒷다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저 구멍 속에 금덩이가 있든 쌀가마니가 있든 우리가 살아서 봐야 임자 아닙니까? 그의 말끝에는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김노인은 움찔하며 동생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다섯째의 말에 동요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평소 말수가 적던 셋째마저 품에서 낫을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달빛에 번뜩이는 날카로운 낱날이 형제들의 패한 눈동자를 비췄다. 형님, 솔직해집시다. 저 손은 이미 가망이 없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일어날 힘도 없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우리라도 살리는 게 저 짐승에게도 덕을 쌓는 길 아닙니까? 셋째의 논리는 잔혹했지만 굶주림이라는 극한 상황 앞에서는 묘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백가죽이 등 가죽에 들러붙는 고통 속에서 의리나 신뢰 같은 단어는 사치스러운 껍데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형제들 사이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마음으로 땅을 파던 동지들이 이제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짐승들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천하의 몹쓸 놈들, 김노인이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쳤지만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내 놈들이 사람이냐? 이 소가 누구 덕에 컸는데 내 놈들 장가갈 때 미천대주고 부모님 장례 치를 때 상여 매준 놈이다. 그런 은인을 잡아먹자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김노인의 호통은 메아리치며 흩어졌지만 이미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동생들에게는 쇠귀의 경일기였다. 다섯째가 씩씩거리며 일어섰다. 하늘이요? 그 하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입에 거미줄 치게 만든 게 하늘입니다. 당장 내 새끼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짐승 의리가 사람 목숨보다 중합니까? 그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것은 단순히 고기를 탐하는 욕심이 아니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불행에 대한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터져나온 것이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낫을 든 셋째와 다섯째가 황소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 칠성이가 형님들, 안 돼요 하며 앞을 막아섰지만 억센 팔에 밀려 나동그라졌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황소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서슬, 퍼런 살기를 느낀 듯했다. 하지만 녀석은 도망치려 하지도 반항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젖은 눈망울을 들어 올리며 자신을 죽이려 드는 주인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공포 대신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나를 먹어서라도 너희가 살 수 있다면 그리하라고 말하는 듯한 체념을 넘어선 성스러운 희생의 눈빛이었다. 낫을 높이 치켜든 셋째의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다. 소의 눈과 마주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도 하기 힘든 저토록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생명을 감히 칼로 찌를 수 있을까? 그 순간이었다. 음매에 황소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길고 낮은 울음을 토해냈다. 그 소리는 고통에 찬 비명이 아니라 마치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식들을 타이르는 어머니의 탄식처럼 들렸다. 그리고는 녀석의 고개가 힘없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콧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던 거친 입김이 잦아들고 거대한 몸뚱이가 축 늘어졌다. 누렁아. 칠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소에게 달려들었다. 죽은 듯 늘어진 소의 목을 끌어안고 칠성이는 통곡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깨뜨렸다. 낫을 들고 서 있던 셋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쨍그랑. 낫이 바위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다섯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들은 보았다. 쓰러진 소의 눈꼬리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 자리에 작은 풀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것 같은 환영을. 우리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가. 김노인의 흐느낌이 이어졌다. 짐승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인간의 탐욕을 탓하지 않았건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은 배고픔을 핑계로 가장 소중한 벗을 헤아려 했다.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들의 가슴을 후려쳤다. 허기짐 따위는 잊혀졌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솟구쳤다.
형제들은 말없이 소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릎을 꿇었다. 거친 손으로 소의 차가워진 몸을 쓰다듬으며 그들은 짐승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잃어버릴 뻔했던 인간성을 되찾게 해준 스승에 대한 예우였다. 다행히 소의 배는 미약하게나마 오르내리고 있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기절한 것이다. 살려야 한다. 김노인이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다. 이 녀석이 목숨 걸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런데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죽어서도 이 녀석 볼 면목이 없을 것이다. 그의 눈빛이 다시금 횃불처럼 타올랐다. 이번에는 탐욕이 아닌 숭고한 사명감이 그 불꽃의 재료였다. 파자. 저 구멍 속에 무엇이 있든 그것을 찾아내어 이놈 앞에 바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형제들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타미를 집어들었다. 배고픔도 피로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죄책감은 그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었다.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는 그들의 모습은 흡사 수행을 하는 수도승들과도 같았다. 셋째는 아까 소를 겨누었던 낫으로 엉킨 나무 뿌리를 맹렬하게 잘라냈고, 다섯째는 자신의 옷을 찢어 돌을 나르며 울분을 토해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마침내 지하 통로를 막고 있던 거대한 성문, 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성인 장정 3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입구였다.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성문의 틈새에 지렛대를 끼워 넣었다. 하나, 둘, 셋, 8명의 힘이 하나로 모이자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돌문이 묵직한 마찰음을 내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구구궁.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문이 열리자마자 갇혀있던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그 안에서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푸른 빛이 새어나왔다. 형제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 빛은 금은 보화의 번쩍임과는 달랐다. 훨씬 더 차분하고 위험 있는 서기로이치였다. 형님, 저기 글자가. 칠성이가 입구를 가리켰다. 성문 안쪽 벽면에는 붉은 주사로 쓴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비록 학식이 짧은 그들이었지만 김노인은 서당계 3년 풍월 읊듯 어깨 너머로 배운 한문을 더듬거렸다. 위국충절, 외고종제, 만세지계, 나라를 위한 충절, 만대를 위한 계획. 그 글귀 아래에는 누군가가 피로 쓴 듯한 맹세문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어둠 속에 질서 정연하게 쌓여있는 수많은 항아리와 괴짝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김노인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도적대의 작물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훗날을 도모하며 목숨 걸고 지켜낸 역사의 유산이었다. 들어가 보자. 김노인이 횃불을 높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은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정교했다. 천장은 아치형으로 깎여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고 있었고 바닥은 습기 하나 없이 건조했다.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림자가 춤을 추었다. 그리고 마침내 중앙의 넓은 석실 실실에 도달했을 때 형제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곳에는 금화나 보석 따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수천 자루의 녹슨 검과 창,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곡식 항아리들이 군대처럼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황금으로 주조된 작은 제단 위에 낡은 함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함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실망감이 스쳐 지나갈 찰나 박서방이 항아리 하나를 열어보았다. 형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그의 외침에 모두가 달려들었다. 박서방이 뚜껑을 연 항아리 속에는 놀랍게도 썩지 않은 벽시가 가득 차 있었다. 아니, 그냥 벽시가 아니었다. 횃불 빛을 받아 황금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전설 속에서나 듣던 황금 벽시였다. 다른 괴짝을 열자 그곳에는 은으로 만든 엽전과 금괴가 쏟아져 나왔지만 그것은 벽시 항아리 아래 깔려있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 지하 창고의 주인은 금은 보화보다 식량을, 전쟁을 위한 무기보다 훗날 백성을 먹여 살릴 종자를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다. 김노인은 제단 위의 함으로 다가갔다. 함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 재물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니오. 훗날 도탄에 빠질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남겨두노라. 탐욕의 눈먼 자가 이를 취하면 재앙이 따를 것이나 의로운 자가 이를 베풀면 만복이 깃들 것이다. 두루마리를 읽어 내려가는 김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순간 지상에서 황소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슬픈 울음이 아니었다. 마치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음을 축하하는 듯한 힘차고 웅장한 포효였다. 지하 석실의 공기가 진동하며 횃불이 일렁였다. 형제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소가 그들을 이곳으로 이끈 이유를 단순히 부자가 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잊혀진 유지를 받들어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는 하늘의 안배였음을.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감동에 젖어 있을 때 입구 쪽에서 낯선 인기척과 함께 사악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허허, 쥐새끼들이 용케도 구멍을 찾았구나. 내 고생을 덜어주어 고맙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목소리였다. 뒤를 돌아보니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는 관아의 이방과 포졸들이 칼을 빼들고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다. 내 놈들이 감히 관아의 허락도 없이 땅을 파헤치고 도구를 감행하다니. 이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싼 대역죄다. 이방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석실의 벽을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횃불의 그림자가 어지럽게 춤추는 가운데 이방 뒤로 포졸 5이 번들거리는 환도를 빼들고 살기 등등하게 다가왔다. 그들의 눈은 형제들이 발견한 황금 벽시와 금괴에 꽂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방은 쥐고 있던 부채로 코를 막으며 마치 오물을 보듯 김노인 일행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내 너희의 무지함을 가엾게 여겨 기회를 주마. 지금 당장 저 물건들을 다 내놓고 빈손으로 물러간다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줄 것이다. 물론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테지. 그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비틀렸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보물을 가로채고 나중에 입막음을 위해 그들을 생매장하려는 뻔한 수작이었다. 김노인은 두루마리를 품속 깊이 찔러 넣으며 이방을 똑바로 응시했다. 공포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 두려움을 집어삼켰다. 나란 녹을 먹는다는 분이 어찌 도적대보다 못한 짓을 하려 하십니까? 이 물건들은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굶주린 백성을 구하라는 장군님의 유지가 담긴 구휼미 조심입니다. 김노인의 일갈에 이방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감히 천한 농투산이 주제에 양반에게 설교를 하려 들다니. 이방은 부채를 접어 김노인의 뺨을 후려 갈겼다. 이 천한 것들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베어라. 그리고 이 굴을 무너뜨려 생매장해버려라. 보물은 내가 챙길 테니. 이방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기합 소리와 함께 달려들었다. 형님, 피하십시오. 칠성이가 김노인을 밀쳐내며 들고 있던 베니를 휘둘렀다. 챙강, 날카로운 칼날과 투박한 매미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좁은 석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8농부는 평생 쟁기질로 다져진 근육과 악바리 근성으로 저항했다. 박서방은 삽으로 포졸의 다리를 걸었고 셋째는 돌멩이를 집어던지며 필사적으로 맞섰다. 하지만 훈련받은 포졸들의 검수를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칠성이의 팔뚝이 칼에 베어 피가 솟구쳤고 넷째는 발길질에 채여 구석으로 나동그라졌다. 으악! 비명소리가 석실을 가득 채웠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져 왔다. 그들은 벼랑 끝에 몰린 쥐 신세였다. 벽시. 항아리가 깨져 황금 벽시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것은 농부들의 피와 뒤섞여 처참한 광경을 자아냈다. 다 죽여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이방은 뒤로 물러나 뒷짐을 지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독전했다. 이제 끝이구나. 김노인은 흩어진 벽시 위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살기 위해 발버둥 쳤으나 권력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했다. 그때였다. 입구 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음매에에. 그것은 소의 울음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의 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야수가 토해내는 포효와도 같았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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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울리는 진동과 함께 입구를 지키고 서 있던 포졸. 2명이 비명을 지르며 안으로 튕겨 들어왔다. 그들의 등 뒤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누런 형체가 폭풍처럼 돌진해 들어왔다. 황소였다. 죽어가던 그 황소였다. 녀석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입가에는 피거품이 물려 있었지만 두 눈만은 횃불보다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녀석은 뿔을 앞세우고 이방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이게 무슨... 으악! 이방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치다 벽시 항아리에 걸려 넘어졌다.
황소는 쓰러진 이방을 들이받는 대신 그 앞을 가로막고 선포졸들을 향해 고개를 휘저었다. 거대한 뿔에 받친 포졸들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갔다. 좁은 통로에서 거대한 황소가 날뛰자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지금이다. 소가 우리를 돕고 있다. 놈들을 잡아라. 칠성이가 피 묻은 팔을 부여잡고 소리쳤다. 형제들은 젖먹던 힘을 다해 다시 일어섰다. 소의 기세에 눌린 포졸들이 주춤하는 사이 농부들은 그들의 팔을 꺾고 칼을 빼앗았다. 순식간에 제압당한 포졸들과 이방은 구석에 몰려 벌벌 떨었다. 황소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방의 코앞까지 다가가 뜨거운 콧김을 뿜어냈다. 이방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살려주게. 내 재물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 제발 목숨만은. 비굴하게 손을 비비는 이방의 모습은 조금 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김노인은 이방 앞으로 다가가 그가 떨어뜨린 부채를 집어들었다. 우리는 당신 같은 도둑놈이 아닙니다. 사람을 해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 죄는 반드시 물어야겠습니다. 김노인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동굴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등장했다. 멈추시오. 위험 있는 목소리와 함께 푸른 관복을 입은 사내와 무장한 병사들이 동굴 안으로 들이닥쳤다. 새로 부임한 현감이었다. 그는 민정을 살피기 위해 잠행을 나왔다가 산속에서 들리는 괴이한 소 울음소리와 소란을 듣고 병사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다. 현감의 눈이 엉망진창이 된 석실 내부를 훑었다. 피 흘리는 농부들, 바닥에 흩어진 황금 벽시,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이방과 포졸들. 상황은 명백했다. 현감 나리, 저놈들이 도굴꾼입니다. 관아의 물건을 훔치려다 들키자 저를 해하려 했습니다. 이방이 먼저 선수를 쳐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만한 뻔뻔함이었다. 농부들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신분의 벽 앞에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현감의 시선이 김노인에게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황소에게 머물렀다. 현감은 천천히 걸어와 김노인 앞에 섰다. 노인장, 이자의 말이 사실이요? 김노인은 품에서 피 묻은 두루마리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바쳤다. 사또, 소인들은 그저 짐승의 인도를 따라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누가 진정 도둑인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입니다. 현감이 두루마리를 펼쳐 읽어 내려가는 동안 석실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글을 읽는 현감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다. 놀라움에서 경외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두루마리를 탁 소리나게 덮고 이방을 노려보았다. 네, 이놈. 이것은 전란 때 백성을 위해 숨겨둔 구휼미와 군자금이다. 여기 적힌 탐욕에 눈먼 자가 취하면 재앙이 따를 것이라는 문구가 보이지 않느냐. 현감의 호통에 이방은 하얗게 질려 바닥에 머리를 돋았다. 사또. 소인은 그저 닥쳐라. 내 놈이 사리사욕을 채우려 선량한 백성을 죽이고 국고를 횡령하려 한 죄 내 똑똑히 보았다.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포박하여 형틀에 메어라. 현감의 명령에 병사들이 이방과 포졸들을 굴비 엮듯 엮어 끌고 나갔다. 이방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다. 농부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사또,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현감에게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묵묵히 서 있는 황소에게 절을 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황소의 다리가 스르르 꺾였다. 누렁아! 칠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를 받아 안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 주인을 지켜낸 황소는 이제 정말로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거대했던 몸집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작게 느껴졌다. 녀석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김노인이 다가와 소의 머리를 무릎에 뉘었다. 고맙다. 고맙다. 네가 우리를 살렸다. 네가 사람보다 낫다. 노인의 눈물방울이 소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황소는 흐릿한 눈으로 형제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는 듯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는 혀를 내밀어 김노인의 거친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핥았다.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이 김노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음매, 아주 작고 여린 울음소리였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황소의 가슴이 크게 한번 부풀어 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석실 안의 공기가 숙연해졌다. 현감마저도 갓을 벗어 고개를 숙였다. 밖에서는 동이 터오고 있었다. 성문 틈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 한 줄기가 죽은 황소의 몸을 비추었다. 기이하게도 황소의 털 가죽이 햇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녀석이 황금벽시의 정령이라도 된 것처럼, 혹은 하늘로 돌아가는 신수센서의 마지막 변신인 것처럼 8농부의 통곡 소리가 지하 석실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금은보화를 얻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단짝을 잃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지고 있었다. 현감은 조용히 김노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소의 충심과 너희의 의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 재물은 마땅히 주인이 정한 뜻대로 쓰여야 할 것이다. 내가 조정의 장계를 올려 너희의 공을 치하하고 이 뜻을 받들도록 돕겠다. 김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사또, 이 녀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죽은 황소를 가마에 태우듯 정성스럽게 들어올렸다. 무거운 황금 벽시 항아리보다 차갑게 식어가는 친구의 몸이 그들에게는 더 무겁고 소중했다. 그들이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은 눈부신 아침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밤새 그들을 괴롭히던 어둠과 추위는 사라지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황소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남아 있었다. 황소가 목숨 바쳐 찾아준 이 풍요를 세상에 나누는 일. 그것이 남겨진 자들의 몫이었다. 황소의 무덤은 녀석이 그토록 집요하게 파헤쳤던 언덕, 양지 바른 곳에 마련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가축의 매장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인근 고을의 백성들까지 구름처럼 몰려와 의로운 짐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김노인과 7 형제는 상복을 입고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으로 흙을 덮었다. 누렁아,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다음 생에는 멍에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뛰어놀 거라. 김노인이 흙 한 줌을 뿌리며 오열하자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들이 세운 비석에는 현감이 친필로 쓴 의유지묘, 인유지무라는 4글자가 깊게 새겨졌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었으나 그 숭고한 희생과 충심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비석으로 남게 된 것이다. 조정에서는 현감의 장계를 받아들여 지하 석실에서 발견된 굴량미와 금은보화를 흉년으로 고통받는 이 지역 백성들을 위해 쓰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그 공을 치하하여 8 농부에게도 막대한 포상금과 함께 넓은 토지를 하사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고대 광실 기와집을 짓고 비단 옷을 입으며 떵떵거리고 살 것이라 쑥덕거렸다. 평생을 흙바닥에서 구른 그들에게 찾아온 일확천금의 기회였으니 당연한 예상이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김노인은 형제들을 사랑방에 모았다. 방 한가운데에는 조정에서 하사받은 금덩이들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형제들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자네들은 이 돈을 어찌 쓰고 싶은가? 김노인의 물음에 막내 칠성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솔직히 이 돈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겁니다. 하지만 밥을 먹다가도 누렁이 생각만 하면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녀석이 제 목숨과 바꾼 이 돈을 우리 배 채우는 데 쓴다면 저는 죽어서도 녀석을 볼 낯이 없을 겁니다.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재물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황소가 남긴 피와 땀의 결정체라는 것을. 김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무릎을 쳤다. 내 그 말을 기다렸다. 역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이한 역사가 시작되었다. 8 농부는 자신들에게 떨어진 포상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 돈으로 인근에 버려진 황무지와 자갈밭을 모조리 사들였다. 그리고 소작농으로 전전하며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그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하 석실에서 나온 황금을 털어 마을 어귀의 튼튼한 복해를 막고 수로를 정비했다. 가뭄이 들어도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공사를 벌인 것이다. 양반들은 그들을 바보천치라고 비웃었지만 형제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써미를 들고 공사 현장을 누볐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소가 피를 흘리며 가리켰던 그 척박한 언덕과
황무지는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비옥한 옥토로 변모했다. 석실에서 발견된 황금 벽시는 병충해에도 강하고 수확량이 일반 벼의 2배가 넘는 신비한 종자였다. 가을이 되면 마을 전체가 문자 그대로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던 이 고을은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부촌 후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 쌀을 의우미 이뇽이라 부르며 밥을 지을 때마다 황소의 은혜를 되새겼다. 8농부는 여전히 허름한 삼배옷을 입고 초가집에 살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 존경받는 진정한 부자였다. 그들이 지나가면 코올릭의 아이들부터 지팡이 짚은 노인들까지 모두 머리를 숙여 예를 표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수년이 지났다. 김노인과 형제들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허리는 굽어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노인이 된 8형제는 습관처럼 황소의 무덤이 있는 언덕에 올랐다.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그 아래로는 그들이 일궈낸 광활한 들판이 황금색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형님, 저기 좀 보십시오. 올해도 풍년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칠성이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무덤 비석을 쓰다듬었다. 돌은 세월의 풍파에 달아 있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했다. 그래, 누렁이가 보고 있겠지. 녀석이 우리에게 주고 간 것은 저 황금이 아니라 바로 이 풍경이었을 게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나누며 굶는 이 없이 배불리 먹는 세상 말이다. 바람이 불어와 잘 익은 벼 이삭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잘했다, 잘 살았다라고 속삭이는 황소의 칭찬처럼 들렸다. 김노인은 눈을 감고 그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귓가에 쟁그랑쟁그랑 하는 맑은 원앙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택한 그들의 삶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 곳간에는 세상 어떤 보물로도 채울 수 없는 자부심과 평화가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우리도 슬슬 갈 때가 되었구먼. 저 녀석이 너무 오래 기다리면 심심해서 또 뿔로 땅을 파고 있을지 모르니 원. 김노인의 농담에 형제들은 주름진 얼굴을 펴고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가을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세상은 온통 붉은 노을에 잠겼다. 언덕 위에 나란히 앉은 8노인의 뒷모습은 마치 산의 일부가 된 듯 평온해 보였다. 그들 곁에 잠든 황소의 무덤 위로 따스한 햇살이 이불처럼 덮였다. 욕심이 잉태한 재앙을 의리와 희생으로 막아내고 흙에서 얻은 것을 다시 흙으로 돌려준 농부들의 이야기. 그 전설은 황금 들판의 벼 이삭 하나하나에 맺혀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진정한 풍요란 곳간에 쌓인 곡식의 높이가 아니라 나누는 마음의 깊이에 있음을 눈물 흘리던 황소와 8명의 바보 농부들은 그렇게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